이번 금리 인상이 되면은 사실 부동산도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 섹터가 죽지 않고 지금은 그냥 조정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내외 지식창고입니다. 네. 네. 네, 형님. 네. 이 웃으면 안 되는데 요즘 코스피가 네네. 좀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예, 좀 그렇죠. 네, 그 이유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금리 인상에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연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자꾸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 시장에 지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그런 영향으로 조금씩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한국도 영향을 받겠죠. 네, 여기 도표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3% 정도, 3% 정도 CPI 지수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또 오르고 또 한 번 또 오르고.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가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고 다시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거든요. 맞아요. 당장에 주유소만 가보더라도 지금 뭐 기름값 계속 어. 또 오르고 있죠. 국제유가가 맞아요. 90달러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음,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또 이제 오펙이라든지 얘네들 또 단합해가지고 그렇죠. 예, 또 공급을 공급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유가도 오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라는 건 모든 물가가 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뭐 꽃을 키우더라도 불을 떼거든요. 예, 그런데 기름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차도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물류 비용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다 보니까 국제 유가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을 볼 때 국제 유가라든지 환율 뭐 이런 거 같이 종합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환율도 지금 좀 올라가고 조금씩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입 물가 또 오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네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좀 뭐 베트남 시장이나 인도 시장 쪽으로 지금 자금이 조금 많이 또 흘러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이제 공장들이 거기에 이제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힘써야 된다.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기본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남았을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뭐 동결이 된다 해도 네. 고금리 시대가 좀 장기간 네네. 예상보다는 지속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언제쯤 좀 뭐 턴어라운드라고 할까요? 네네. 2,500, 뭐 2,400까지도 네네. 갔었는데 네네네. 언제쯤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연준에서 한 11월쯤에 0.25%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증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거의 말이잖아요. 11월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정이나 아니면 박스권으로 좀 이번 연도에는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시장도 보면은 하반기까지는 어렵거든요. 예. 일단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지만 재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시장도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풀리려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좀 풀릴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했을 때 증시도 한국 증시도 이번 연도까지는 그냥 박스권이나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오거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또 내년 초에는 네. 또 지연된 미국의 네네. 경기 침체가 또 올 수도 있다라는 뷰도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그때 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또 뭔가 변수가 생긴다면 못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고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이러면 폭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희망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애플에서 이제 뭐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뭐 XR 기기 뭐 이런 걸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를 하잖아요. 거기 내년 상반기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좀 섹터의 변화라든지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뭐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시라는 거는 정말
물론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공부는 네네. 해야 되지만 네. 정말 맞추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뭐 맞추면은 다 그냥 증시 투자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오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 중에 하나로 얘기해 주시는 게 네네. 분할로. 네네, 그렇죠. 예. 분할로 음, 절대 레버리지 땡기지 마시고 자기가 여유 있는 분 한해서 주수를 늘려 가셔라. 네,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국도 상황이 좋지 못하잖아요. 네, 중국도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죠. 저번 시간에도 이제 뭐 1억 3천만 가구 빈집이 생겼다. 근데 네. 이번에 또 나온 얘기가 14억 인구로도 빈집을 못 채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이제 30억 명이 살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지금 빈집이 넘쳐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까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지금 빈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경기를 지금 지탱했던 게 사실 부동산 쪽 건설 경기였는데 네. 이제 더 이상 건설 경기가 중국 경제를 지탱해주기 어렵다. 어렵다. 예, 여기에다가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의 역할성이 미국에 의해 제재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수출에 대한 이런 포지션도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네.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는 내수 부양에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는 있지만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에 네. 회복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네네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들었을 때는 네. 악재가 좀 많은 것 같고 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긴 한데 네네.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주식을 어떻게 계속 그래도 사야 되나요? 아무래도 지금 매를 먼저 맞았던 게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매를 먼저 맞았던 게 가장 먼저 코인 시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남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아직 뭐 극단적인 지금 뭐 침체는 오지는 않았죠. 왜냐면 그렇죠. 주식도 뭐 반토막이 났었고 코인도 반토막이 났었는데 부동산은 뭐 반토막 나진 않았잖아요. 다시 올랐죠. 네, 다시 이제 뭐 데드캣 바운서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이번 금리 인상이 되면은 사실 부동산도 사실 이번에 이제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계속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미 금리 차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너무 예. 높죠. 거의 이 정도 수준을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과연 한국은행에서 또 동결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의문이거든요. 올릴 수도 네. 없을 것 같은데요. 부채 때문에. 근데 안 올리기에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올린다는 스탠스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지금 시중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거든요. 먼저. 네. 예. 먼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한 번쯤은 올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악재가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다시 이제 투자가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은 코인이나 주식 시장이 먼저 반영이 될 거고요. 코인보다는 아무래도 좀 주식 시장 쪽으로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자금을 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도 이미 막 2차 전지나 네네. 뭐 몇몇 주식들은 네네. 상당히 교점에서 20-30%씩 조정 받았잖아요. 네네. 그 이상도 받은 것도 네네. 많고 보실 때 그런 좀 많이 빠진 거는 네네. 이러한 뭐 거시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네네. 암울한 이런 게 좀 있더라도 네. 좀 적극적으로 담을 필요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주식 시장도 지금 돈이 흐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적인 섹터에만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마주가 많이 지금 형성이 됐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추던도테라든지 뭐 맥신이라든지 뭐 매출하고 영업이 전혀 변동성이 없는데 뭐 희망으로만 엄청 돈이 몰렸어요. 네. 네. 2차 전지는 사실 그거는 약간 얘기가 다르죠. 왜냐면 진짜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섹터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희망이 아닌 정말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섹터. 네. 그런 것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2차 전지는 뭐 초전도체나 맥신과 같은 테마주와는 다르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조정이 네. 좀 오래되는 것 같고 많이 된 네네.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조금 과열이 됐었어요. 네. 연초에 3, 4월에 굉장히 과열이 됐었고요. 특히 이제 1등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 굉장히 과열이 되다 보니까
뭐 150만 원, 60만 원까지 찍다가 지금 이제 8, 90만 원대로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8점.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8, 90만 원까지만 가도 와 장난 아니다라고 네. 했었거든요. 뭐 주가 자체가 10만 원대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8, 9배 오른 건데 그게 막 15배까지 막 올라버리니까 너무 과열이 된 거였죠. 그래서 그런 과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2차 전지의 섹터가 죽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네. 이거는 뭐 경제 상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차로.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음. 이게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비싸잖아. 보조금 받아도 비싸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안 사게 만들진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럴 거였으면 정부 보조금을 주지도 않았을 거고요. 네. 2차 전지 회사들이 이렇게 막 엄청난 투자금을 땡겨가면서 투자를 하지도 않았겠죠. 돈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죽지 않고 지금은 그냥 조정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얼마 전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2035년으로 늘렸잖아요. 2030년에 내연기관차 안 만든다고 그랬는데 2035년으로 늘렸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5년을 늘린 건데 원래 다른 나라들은 거의 그 정도 기준으로 했는데 얘네들이 원래 더 빡세게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늘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 영향은 아닌데 이 뉴스화는 또 이제 위기다. 맞아요. 뭐 줄어들고 있다. 뭔가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다.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기후변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를 가장 눈에 띄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나 아니면 뭐 수소차, 친환경차로의 변환이에요. 왜냐면 그런 차에서 나오는 그런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탄소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줄여야지 우리가 미래를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러다임의 문제지 경제적인 부분으로 비싸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전기차 안 팔릴 거다. 이렇게 다가가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주요 주식들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들 조정을 많이 또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분할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한번 여쭤보고 네네네. 싶은데 에코프로 BM도 조정을 상당히 받았더라고요. 네네네. 거의 뭐 반토막 거의 난 것 같은데 네네네. 에코프로 BM도 괜찮을까요? 뭐 에코프로 BM도 뭐 조정 줄 때마다 모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양극재 세계 1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 현재 캐파로는 국내에서 1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봤을 때는 이제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시스템화를 했어요. 생산을 스마트 로봇으로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산 비용, 인건비도 많이 절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방식을 많이 지금 다른 경쟁사들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저런 방식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만 톤 규모로 2차 전지용 양극재 시장 점유율 1위인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양극재로 보면 에코프로 BM이겠죠. 네, 근데 이제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에코프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항 블루밸리 캠퍼스를 포함해서 2028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71만 톤까지 이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에요. 지금은 18만 톤이고요. 네, 지금은 18만 톤. 4배네요. 네네네. 와. 그러니까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 71만 톤까지 확보해 나간다라는 건 얘네들이 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늘려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렇죠. 수급 물량을 계산됐습니다. 계산을 하고 저렇게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보실 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밸류체인을 보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해요. 더 높네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2028년에 기준을 해서 71만 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해서 연 100만 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업체 중에서는 포스코그룹이 가장 큰 캐파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보다 이제 포스코그룹 쪽을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렇게 수직 계열화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포스코 쪽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광물 자원까지 확보를 해서 리튬 가격 변동성에서 더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그룹도 물론 이제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포스코 그룹을 따라가기에는 어렵거든요. 네, 포스코 그룹은 이제 예전부터 아르헨티나 염호도 투자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 필바라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광산 개발을 해서 수급을 이제 광석 수급을 받고 있고요. 그런 걸 이제 단기간에 따라가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리튬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졌든 낮아졌든 이 변동성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주 고객이 원래는 삼성 SDI였잖아요. 삼성 SDI였는데 지금 포스코 표처엠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고객사가 없어요. 다 달라버려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뭐 다 달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뭐 저희 GM이라든지 뭐 같이 합작회사 얼티엄캠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완성차 업체들까지도 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포스코 그룹이 확실히 광물 자원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여기 앞에서 보니까 네네. 그래도 에코프로나 네네. 포스코나 네네. 보니까 이게 클로즈드 루프, 그러니까 뭔가 닫힌 그 네네네.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다 하겠다. 내부에서 이제 다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루프로 돌리겠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상당히 그래도 잘 돼 있네요. 잘 돼 있는 거죠. 와, 네, 이런 시스템을 해외에서는 좀 따라오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 자동화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시스템하고 네. 그런 게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는 또 그 산업 로봇은 이미 잘했다고. 네네네. 그래서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DX 쪽에서 그거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물량이 굉장히 지금 자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제 2차 전지 조정을 받으면서 네네. 그 2차 전지를 좋게 보시는 분, 안 좋게 보시는 분이 좀 갈리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네네. 전문가분들 가운데서도. 네네. 그런데도 그 많은 분들이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네. 좋게 보시더라고요. 조정을 그렇죠. 받았어도. 왜냐면 리튬을 직접 수급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러면 에코프로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네. 지금 주가가 100만 원은 깨지고 한 8, 90만 원대잖아요. 네네. 에코프로도 이 정도 주가면은 뭐 분할 매수 접근하기 괜찮다고 보세요? 더 내려갈 수는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을 매수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이제 18만 톤 규모로 국내에서는 탑이고 네. 세계에서도 이제 양극재 기업 1위이기 때문에 원래는 유미코아가 1위였죠. 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증설에 나서면서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가 1위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밸류가 에코프로가 더 높아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기업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은 포스코 퓨처엠이 더 높아요. 그렇죠. 시장에서도 일단 포스코 퓨처엠을 더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주가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이번에 진짜 돈이 되는 돈공부, 일명 고래 돈공부 스터디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분들의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고래 돈공부에서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한 달에 총 6분의 연사를 실시간 라이브로 만나게 되는데요. 4분의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분들과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의 성정길 대표님, 그리고 저도 참여합니다. 여기에 함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분들과의 열정 가득한 커뮤니티 활동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진짜 변화와 성장이 뒷받침되는 진짜 돈공부를 고래 돈공부 모임에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